그런데 오늘 우리 전 총리신 정운찬 박사와 우리 유승민 박사 두 분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지금 정치의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별로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분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길,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분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에 붙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정 총리께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위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님과 함께 시국경제 토론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뻥 뚫린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나라냐고 외친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1000만이 넘은 촛불의 민심은 정치적인 문제 아닐까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나뉘어진 민심을 어떻게 화합해야 할까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앞에 나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 민심 뒤에 있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에 특히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경제 위기이기에 경제학을 전공한 제 자신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정치의 거친 바다로 나왔습니다. 심각한 우리 경제 문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지속된 저성장과 10대 90의 심각한 양극화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가 될까 안 될까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졌다는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식 불균형 성장 정책의 뿌리이자 과실인 재벌경제 체제를 청산하고 또 삼김 정치의 소산인 1980년 정치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 동반성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은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층 간, 남과 북이 모두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작동 원리이자 국정 운영 원칙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동반성장 국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잘 살자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가 잘 되려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또 가계부채도 많아서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물론 설비 투자가 아주 부진하죠.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합니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 대상인 첨단 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은 어차피 투자 못할 것인데 돈이 많으니 그 돈이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면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완화되어서 투자하고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가 늘면은 자연히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단기에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는 적어도 1~2%의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미시적으로는 동반성장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99%,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경제로 전환해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강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적합 업종 지정을 통해서 이들만의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를 무의미하게 하고 이익을 관련 1, 2, 3차 하도급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조달에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해서 판매의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내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수출은 벤처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기존 대기업에 맡겨 동반성장의 국가 경제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양극화의 주범인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모든 일터에 관철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에서 표준임금을 적용하고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합의를 이끌어내어 민간 부분에도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소기업 연금 신설, 주택과 교육 관련 보조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자녀 양육과 주거, 노후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 생애 주기별 생활보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파산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자기 충전에 힘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절벽에 떨어지지 않는 국민생활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1년에 3번까지 6개월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국민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 건강 보장권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각한 가계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은 복지정책으로 돌려 구제와 자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보호정책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과 창의적 도전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전적으로 중소, 창업, 벤처기업으로 돌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년간 동반성장 뉴딜 정책을 펴서 긴박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명과 향후 3년 동안 쏟아질 대학 졸업자의 누적고리를 끊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후트라와 연계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나라를 보여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손에 손잡고 함께 헤쳐나간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승민 의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오늘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과 정운찬 전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께서는 17대 국회 때부터 원외관에 바로 앞방에 계시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는 제가 81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조순 선생님 경제학 특강을 듣는데 그때 슈페터 책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기말고사는 조순 선생님 안 들어오시고 우리 정운찬 총리님께서 아마 그때 오셔서 들어오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찬 총리님께서 워낙 다양한 해법을 제시를 하셔서 저는 제 기본 인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성장, 저출산 이게 심각한 그냥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계속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는 2%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로 가면 1%, 0%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있고 약간 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2040년대, 50년대쯤 가면 우리 경제가 1%, 0%대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그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 노동, 기술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할 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을 거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997년의 IMF 위기와 거의 흡사한 그런 급격한 불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2017년, 18년, 19년 이 언저리에 그런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만약 97년에 IMF 위기 같은 게 오면 그거는 뭐 소득이 하락하는 추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너무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양극화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는 부분은 경제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걸 경제 민주화 내지는 경제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축이 무너져서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격차 문제,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런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은 결국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또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OECD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포용적 성장, 김종인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또 정운찬 총리님 말씀하신 동반 성장, 이런 게 모두 이런 장기적인 저성장과 또 경제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한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의 해법에 대해서는 늘 혁신 성장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소득 주도, 임금 주도 내지는 뭐 공정한 성장 다 좋은데 성장의 해법으로는 결국 우리 경제에는 혁신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슈페트라는 사람이 말한 창조적인 파괴,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우리 경제의 가장 지금 중요한 거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지난 30년 가까이 크게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를 보면 137개국 중에 27인데 우리가 슬로베니아나 칠레나 에스토니아나 대만보다도 한국 경제가 기업가 정신, 여기에 있어서는 뒤처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결국은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은 이제 끝나고 창업, 벤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재벌개혁과 경제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재벌개혁과 경제정의가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불공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 경제를 저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혁신이 매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평한 운동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시장 경제로 만들어줄 때에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에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혁신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구인회, 이런 창업가들은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없었을 때 관주도 시장에서 나름대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재벌 대기업이 과거 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재벌 시스템에 그 힘이 한계에 이른 것이 바로 무려 20년 전에 97년에 IMF 위기였고, 저는 한국 경제가 그 이후에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또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실패하는 바람에 오늘 한국 경제의 힘이 상당히 한계에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반에 벤처 정책도 더 다듬어서 지속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혹은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혁신적인 창업 기업들, 혁신적인 창업 기업가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 딱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해법으로 오로지 혁신 창업 또 혁신적인 중소기업 또 대기업들도 혁신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로지 혁신이 중요하고 그 혁신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이게 단순히 인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극화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해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지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내지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의 측면에서 또 결과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터는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불평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서로 경쟁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회의 공정한 평등한 그런 기회 또 기회의 사다리를 드리기 위해서 보육, 교육, 노동 또 시장에서 기회의 평등, 기회의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경쟁 이후의 단계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결국 복지와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육아 문제, 칼퇴근, 비정규직, 자사고나 외고 폐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양극화의 해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당장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실기업 문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사드 때문에 불어닥치는 중국 리스크 문제, 또 일본 리스크 문제, 미국 리스크 문제, 이 문제들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위기 관리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기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걸 갖다 물어볼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한심한 수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서 재벌의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으면 공정한 제도의 확립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공정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지 신청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두 분 다 공이 참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해법이 과연 다음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우찬 전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동방성장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방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하고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를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국 가서 정치권이나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아무런 방안을 내지 못하면은 정부에 가서는 국민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것 같으면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정치권은 냉정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유승민 의원님께서도 뭐 대략 우리나라의 경제를 진단하신 것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박정희식 소위 경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참 특히 정치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걸린 병이 뭐냐면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박정희처럼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994년에 출범한 정부가 당시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신경제 100일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그 전에 재벌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놨던 것을 다 풀어 가지고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자 금융 규제 풀어주고 투자 규제 풀어주고 그러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에 과잉 시설 이것이 바로 IMF로 직결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왜 너무 관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과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온 저희 IMF 이후의 정부는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성장에 급급하다 나머지 IMF가 갖다 준 구조개혁의 아주 절호의 찬스를 갖다가 상실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물론 뭐 벤처기업이니 뭐 IT 산업이니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소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우리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보면은 저는 그 정부에서 우리 나라의 심각한 모습을 갖다가 고백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려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치권,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그 권력을 되찾아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역시 같이 그러한 재벌 경제 세력과 영합을 하다 가보니까 결국 가서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극화를 지적을 하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우리 정부가 양극화를 얘기한 지가 10여 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양극화라는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재벌 문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두 분이 전부 다 공히 인식을 갖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변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1993년도에 일본의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줄어들었어요. 저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나온 다음 정부에서는 성장률이 1% 이하로 1%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비정규직 무슨 임금의 격차, 이
정의롭지 못한 것, 불공정 이러한 모든 것이 깔려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신 분들의 이 경제 사고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적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와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 80조 원이 돈이 들어갔는데 저출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하게 됐어요. 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할 적에 당시에 우리 출산율이 1.9입니다. 근데 그때는 퍼캐피타 GDP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인구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해서 사실 산하 제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1.9로 내떨어지니까 산하 제한을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그 산하 제한이 95년도까지 지속이 됐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뭐 여기 두 분 다 경제 전문가이시겠지만 인구라는 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감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본질이 뭐 흔히 얘기해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뭐 한 3,600만 정도로 축소될 거라고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거기가 다 다음 정권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다음 정권 5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저는 지난 5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지금 와서는 좀 묘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5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다음 5년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쪽에 앉으신 두 분께서 이 대권을 참 지향해서 이미 선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심각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느냐를 갖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재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 이 요새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서 소위 재벌의 사면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됩니다. 이 두 분께서는 재벌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정치훈 답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재벌 개혁은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배구조 투명성, 순환 출자 해소, 과도한 수직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은 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시장 감시 기능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죠? 한국에서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재벌이 가장 강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삼성이 삼성공화국이라고 가히 칭할 만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국가의 경제 정책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른바 세리 보고서 노란 책으로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려면은 첫째 철학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하고 또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 이 책을
중수경영진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지극히 무슨 뭐 사람이 진짜 아파가지고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뭐 가석방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석방 사면 복권은 절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우리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재벌 총수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그 기업이 망했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정부에서 이거 하나만 똑바로 해도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모든 국민이 진짜 법 앞에 평등한 헌법 11조가 지켜지고 있구나. 또 우리 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평등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재벌 총수 그다음에 재벌들 안에 보면 그룹을 총괄하는 기구의 어떤 법적 지위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의 경우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삼성이 지금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게 그게 이 그룹을 사실상 그동안 총괄하고 있는 기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는 좀 정식으로 제대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보태서 저는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는 불간섭, 불원칙, 불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정경유착 방지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 사범을 엄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제도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대통령의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에 관한 법규들을 보고 보면 그것만 정부가 철저하게 냉정하게 지켜도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경제부처의 관료들의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마치 경제가 재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은 시장경제에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을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관료가 과거 70년대, 80년대 관료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이 높아요. 지금 각 부처에 갈 것 같으면은 뭐 정부에서 유학을 많이 보내가지고서 뭐 박사학위 딴 관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벌하면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러니까 결국 가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미국이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을 갖다 걸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처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900년대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 미국의 재벌에 대한 길을 제대로 들이지 않았으면은 근 40여 명에 달하는 미국의 재벌들을 전부 법정에 세우는데 그때의 규율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면 오늘날 미국의 경제사회라는 것이 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재벌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재벌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한다고는 선거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거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 정도로 지나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재벌들이 자기 뭐 친인척 자식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진면목을 봤습니다. 동반성장위원장 시절에 중소기업 중앙회장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담동, 압구정동 지역의
괜찮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이런 것들 중에서 재벌가의 따님이나 며느리가 하지 않는 집을 회장께서 찾으시면은 제가 저녁값을 내고 못 찾으시면은 제가 못 찾으시면은 그 회장님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 재벌가의 며느리나 따님이 안 있는 것을 못 찾았어요.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비서가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아서 미안합니다 했었는데 그 동네에 괜찮은 집들은 전부 재벌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정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MRO라는 거 아시죠?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오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그거 하는 데 부호 간섭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까 유승민 의원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혁신을 해야 이 나라가 사는데 일감 몰아주기는 바로 그 혁신에 대해서 아주 저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는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열화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사, B사가, 계열사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하고 중요한 부품을 만들고 이러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뭐 많은 산업에서 있고 그 수직 계열을 한 회사들이 재벌들의 계열사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뭐 만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삼는 것은 재벌들 계열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내부 거래라고 만약 이 계열사 간에 그룹 내부의 내부 거래라고 표현을 하면 내부 거래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내부 거래를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내부 거래를 하려면 자회사를 만들든지 정식으로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만들어서 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는 지금도 공정거래법에 규제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뭐 너무 낮은 가격 내지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주거나 하는 것은 규제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정식으로 계열사는 계열사인데 총수와 그의 아들, 딸과 그의 부인과 그 일가가 개인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그 개인회사의 광고든 MRO든 뭐 무슨 하다못해 뭐 다른 아주 자잘한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처음에 개인회사로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뭐 그 그룹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엄청난 수익을 나타낸 회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보통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그렇게 이 사익을 편취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중소기업들하고 창업 벤처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확 위축이 돼버리고 그 시장에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원칙을 정해서 규제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거래 규제는 그대로 가되 저는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 개인회사는 아예 금지를 해버리고 하려면 그냥 계열사를 해라. 자회사를 하든지 손자회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은 또 이 사촌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 창업, 이 파운딩, 이 회장으로부터 내려와서 2세, 3세, 4세 내려오는 옆에 이제 위성재벌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 재벌들끼리 이제 사촌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서로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님 말씀하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굉장히 차리고 해야 되고 필요하면 회사법을 끌어와서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그 뭐 일감문화주기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서 감시를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봤을 적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감시하고 시장의 경쟁을 보다 더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과정이 전혀 불투명해요. 아무도 아니를 못해요. 소위 불공정 사례가 적발이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불공정거래는 업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로펌하고 이 3자가 적당히 해가지고서 결론을 내버리고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설사 거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판정이 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공정거래에 부적격 판정을 해놓고서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답변이 뭐냐면은 저희가 고발을 해봐야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니까 그 고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은 짓을 뭐로 합니까? 이게 아주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한심한 기관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정거래 업무를 갖다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시장경제 원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 균열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도록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장 경제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부분은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동반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정의도 확립할 수 있고 이렇게 불공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뭐 더 발언하실 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게 없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제를 회상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경제를 회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죠. 네, 저부터 꼭 항상 우선 아까 그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너무 앰비셔스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에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임기 중에 그걸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자유발전한 말이 거의 안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재벌이라는 그야말로 고유명사가 된 단어, 재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회생책은 저는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잘 되려면 소비도 활발해야 되고 투자도 활발해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설비 투자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4개 정부 약 20년 동안에 투자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아마 10대 그룹이 갖고 있는 돈이 500조가 훨씬 넘을 텐데 투자할 데가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으니 대기업 돈을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합법적으로 좀 유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입주의 정부 구매 등이 있는데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에 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를 베푸냐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가 후려치기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나온 개념 아닙니까?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 감독, 배급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영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얼마면 줄게 해서 러닝 개런티를 해놓고 영화가 대박이 나면은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 명량영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한민 감독이 영화를 성공해서 상당히 많은 초과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할리우드에서 1920년대 시작된 것이 그 후에 롤스로이스나 크라이슬러나 캐리어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가 모두가 초과이익 공유가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레미콘이다, LED 조명 등이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 중소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대기업은 좀 들어오지 말아라. 이미 들어온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라는 것이고, 그보다는 정부가 거래를 할 때 대기업한테 주문하면 그 대기업은 손도 안 대고 하청 주고, 그 하청기업이 또 손도 안 대고 하청 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20억 미만의 발주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직접 하라고 하지만 앞으로 50억 미만의 발주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부터 직접 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중소기업이 투자하고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고 해서 한국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도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 동반성장 3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키우려면은 역시 현재 한국은 R&D 지출은 많은데 대부분이 D에 대한 지출이고, 그 알량한 R도 리서치라고 보기보다는 리파인먼트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또 국책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은 첨단 핵심 기술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못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요 몇 개월 동안에 한국 사회에 정말 적나라한 진면목을 보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만, 부정, 부패, 불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보통 표현하는 것을 하면은 이건 사회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아까 그 D에서 R로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 등의 변화는 저는 교육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나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길게 보자면은 저는 북한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북한에 진출을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개국이 모두 다 이른바 스트롱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두 다 국가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밖으로 나갈 길이 상당히 막혔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에 설득해서 교역도 더 하고,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도 더 하고, 또 서북 쪽에 압록강 하구에, 또 동북 쪽에 두만강 하구에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 자유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도움도 받고 통일의 기운이 싹틀 때 그들 나라의 용인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는 동반 3정책, 중기는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그리고 장기에는 남북 간의 동반 성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허락하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는 경기도 어디 또는 서해안 어디에다가 산동반도하고 해저 터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하고 해저 터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저 터널을 만들면은 이 서해안, 산동반도, 요동반도를 넘어서 시베리아도 연결이 되고 또 더 길게는 동남쪽으로 가서 부산하고 일본 가도 해저 터널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하고 중국하고 해저 터널이 연결된다면은 산동은 물론이려니와 베이징, 샹하이 등을 전부 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어디냐, 얼마나 드냐 하면은 아마 1,000억 불 정도는 들을 것 같고 그 시간은 1-20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침 AIIB가 10년 동안 8조 달러에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용자를 해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중국하고 한국 관계가 거꾸로운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재벌 이러면, 그걸 듣기 싫은 분들은 왜 대기업이라 뭐라고 재벌이라 그러느냐 이러는데, 재벌은 재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패전을 하고 나서 메가드 점령사령관이 이제 자이바츠를 해체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열의 즈를 만들면서 일본이 그렇게 이렇게 변모해 갔는데 일본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이지만 거기에 계열사 지분을 합쳐서 지분과 인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그냥 단순히 무슨 계열이다,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란 말이 단어가 없어지도록 진짜 하려면 이런 지배구조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 바뀌지 않고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국경제회생과 관련해서는 저는 단기 장기인데 총리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부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늘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중에 절반 이상이 부실에 관한 건데요. 결국은 기업의 부실, 가계의 부실, 이 부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꼭 터지도록 돼 있고 그게 터지면 그게 금융기관의 부실이 돼서 결국 공적 자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IMF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의 문제를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시한폭탄이 펑 터지기 전에 거기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제거를 하듯이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해운의 경우에 이 정부 마지막에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내놨지만 실제 거제, 울산, 이 조선소들이 가보면 전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 초반에 조선해운 부실을 어떻게 마무리를 정리를 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워낙에 살릴 건 살려야 되고 죽일 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계 기업 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부 초반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한계 가구 원리금 상환 제대로 못하는 한계 가구의 경우에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그런 서민금융으로 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 그게 워크아웃으로 가든 파산으로 가든 이 개인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자살하는 그런 가게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까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 갖고는
그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뭐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금 만약 주택시장에 조금만 뭔가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그런 모양만 보여도 가계부채 쪽에서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을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가느냐도 저는 다음 정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고요. 한미 FTA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를 뭐 안 해준다든지 뭐 위안부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면서 더 크게는 중국이 우리 대외 의존도가 1위인 중국이 저는 뭐 사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중국이 그걸 가지고 경제 제재 보복 조치를 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도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런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 장기적인 이 저성장이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뭐 중복되는 말씀은 제외하고 저는 정말 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어 주는 게 이 종합적인 정책으로 우리 똑똑한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재벌 3세, 4세 재벌이 관료화된 그런 임직원 이 사람들로는 우리 경제에 진짜 혁신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 그런 힘이 저는 생겨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꾸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장을 열어주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지 거기에서 100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성공의 이런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결국은 경제가 회생하는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북한 이 대화하고 국제 자유기업 도시 같은 것은 그 당장은 그 뭐 장기적으로는 당장 맞는 말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핵미사일이나 자기 형이나 고모부를 저렇게 처형하는 저런 김정은을 상대로 다음 정부 초반에는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하고 압박하고 길들이느냐 거기에 이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저터널은 사실은 해저터널 제일 가까운 게 그 황해도 장산곳에서 산동반도까지가 그게 정확하게 숫자 기억 안 납니다만 100몇 킬로인데 이것도 사실 인천이나 이쪽에서 이제 해저터널 하려면 평택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거리가. 그런데 그 황해도 장산곳에서 이제 산동반도 위해입니까? 위해입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중국 동부하고 이제 제일 가까운 최단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문제도 결국은 북한하고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걸려있는 문제 같아서 좀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초반에 진짜 좀 이렇게 국제 공조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주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두 분께서 한국 경제 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 경제 현실을 보고 어쩌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90년대 초반과 거의 유사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위 경직된 우리 관료 체제, 경직된 우리 대기업의 문화, 무능한 정치권, 이 세 삼박자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서 한국 경제의 지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곧 소위 금융 위기가 폭발할지 모르겠다. 거의 금융위기가 폭발이 거의 90% 수준에 돌아왔다. 저 미국발 소위 금융위기도 생겨날 수 있고 우리 국내 자체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위기도 생겨날 수 있고 우리 지금 승민님 말씀한 것처럼 중국발로 인해 가지고서 금융위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1,340
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계 배출에 대해서 별로 정부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IMF 사태와는 달리 뭐 돈을 찍어서 적당히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새로운 측면을 해서 회생을 갖다가 바란다 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혁신하고 경제 혁신을 이루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전부 개별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청년 실업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 못지않게 30, 40대, 50대 실업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작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실업의 문제라는 것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30대, 40대, 50대 실업, 청년 실업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의 현실에서 흔히 얘기해서 최근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루어지는 날까지 보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뭘로 어떻게 경제를 갖다가 불입제해서 먹고 살 거를 택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요즘 흔히 얘기되고 있는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두 분께서 먼저 우리 오늘 이번엔 유승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도 만들고 2년을 4년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같은 직장 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뭐 거의 뭐 1%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거의 없었고 비정규직들은 그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 같은 조직 안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통계와는 다르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한 절반 정도는 되고 또 비정규직의 이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한 절반 정도 된다. 통계는 그보다는 좀 나았다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느낌이 저는 그렇게 공식 통계에 비해서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동안에 없던 강한 대책을 청구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아예 못 붙도록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유 제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예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좀 형편이 괜찮은 회사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저희는 정규직이 할 일이고 정규직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일부러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익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없애려면 사유 제한이라는 걸 도입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형편이 좀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비정규직 총량제를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제안을 하는 이유가 이 총량제로 제한을 안 하니까 온갖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아예 다른 사업장으로 그냥 분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소위 풍선노역 효과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 규제가 뭐 새로 생기면 거기에서 뭔가 빠져나가가지고 직접 고용하던 것을 그냥 뭐 무슨 특수직이나 이런 이 간접 사내 도급이나 이런 간접 고용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고용까지 다 비정규직에 포함을 해서 어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총량제, 총수나 아니면 총비율이나 이런 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나가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음 정부 5년 안에는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의 굉장히 큰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5년 내내 좀 강력한 정책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비정규직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보면요, 위험의 외주화, 이거는 뭐 법원의 판사들도 판결문에 쓰는 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그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들 정규직, 또 대기업이 비정규직이 있고 1차, 2차 하청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구의역 김모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그 김모군은 서울 메트로의 하청업체인 은성 PSD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던 근로자였는데 위험한 건물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스크린도어를 고친다든지 KTX 철로를 수선을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일에는 전부 다 협력업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비정규직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산업 현장의 재해 안전이 생명의 위협이 다 그 사람들한테 몰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거는 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폭발 현장, 뭐 여러 가지 건설 현장 이런 데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그걸 지키지 않는 처벌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가 그냥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나 소득이나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벤처 창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거점별로 스마트 팩토리 지구를 만들어서 시제품 개발이나 연구 개발, 시장 개척이 동시에 구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시에 아까 조선하고 해운의 구조조정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서 그냥 구조조정 시켜놓게 되면은 그 일자리를 떠난 기술 인력들이 여기 남지 않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한다는 게 무리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조선 회사를 갖다 만들게 유도한다든지 또 지원한다든지 해서 우리 기술 인력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비정규직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 박인숙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자면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의 간호사들이 2년만이라고 자꾸 로테이션합니다. 2년 동안 아산에서 일하고 2년 다음에 삼성으로 가고 서울대학으로 가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후회를 올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도 다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자리 정책은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장기 계획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 시덥 상태의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둘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임금 단기 비정규직에 나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적은 숫자라도 좋은 일자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임금 격차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유승민 의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실노동 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건 일자리 나눔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 시간은 1,770시간입니다. 연. 그리고 우리는 지금 2,200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법정 노동 시간 주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12시간 이것의 준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2020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1,800시간까지 실노동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해 볼 때 주 52시간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면 59만에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둘째는 상시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강제할 것입니다. 모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경영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300일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기준 10대 재벌 노동자 131만 명 중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4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1천만 원씩 인상한다면 4조 원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4조 원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사내유보 증가액 234조 원의 1.7%에 불과합니다. 사내유보금 1.7%로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100만 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청년 고용할당제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사중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정규직, 비정규직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격차 해소,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 일자리만큼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은 1996년 2월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노동자 직분이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기간제, 단시간제 근로자 단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부르는 비정규직은 1996년 파견 근로제와 연형 근로제를 도입 허용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근로 형태로 법에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나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로 유지하는 민간 기업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계 전체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공약들이 난무했습니다. 뭐 역대 정권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이라고 특별히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를 지금 새로 만들겠다. 그것도 뭐 100만 개, 2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또 그대로 지켜진 적도 잘 없었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위험한 것은 정부와 김종인 대표님 계신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 꺼내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이 청년이 꾸민 그런 나라는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공공부문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국민세금 만들 수는 있고 뭐 제가 대통령이 돼도 일선에서 사회복지, 환경, 소방, 경찰 뭐 더 필요한 그런 공무원은 물론 당연히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 노력을 해도 사실 수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저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원론적인, 굉장히 평범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원론을 중시하고 거기에 고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결국 일자리는 대부분 재벌에서 한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중소기업하고 창업벤처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 봉쇄하고 다 내부화해버리고 중소기업하고 창업벤처들한테 시장이 열리질 않는, 기회가 열리질 않는 이 체제를,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소기업 창업벤처들한테 일자리가 열리고 그게 일자리의 아주 주된 파트가 돼야 된다. 그게 몇 개가 될 거냐? 그건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된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붙이면, 저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에 주목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적 경제라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눈을 뜨는 젊은이들이 실제 지역에 가보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버는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그런 주식회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신용이든 뭐 심지어 병원도 있고 보육도 있고 뭐 노인 돌봄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망하지는 않으면서 그걸 배분을 적절히 해서 동네 그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 그게 복지든 일자리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것도 그런 건데, 이제 일부 좀 너무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갖고 사회주의다 이러는데 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AP통신, 뭐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뭐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이런 거 전부 협동조합입니다. 그걸 갖고 무슨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어떤 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저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절망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으로 이 작은 거지만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혁신, 창업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로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노동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타이어를 끼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타이어를 끼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월급의 반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근로자의 자존심,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금 따라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일자리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일자리 얘기를 하면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치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수치 제시가 그와 같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마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드리겠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 재원은 누가 조달할 것이냐는데 소위 그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호구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시간을 축소를 해가지고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감소와 함께 따를 수 있는 소득의 감소는 뭐로서 대체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동일임금, 소위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조합의 시스템화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정규직에 있는 노동조합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가서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말은 할 수가 있어도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 환경이 제대로 확보가 돼가지고서 많은 창업 기업들이 탄생하고 기존 기업들이 이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밤낮 대기업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뭐 법인세도 내려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보금액이라는 것이 우리 GDP의 약 34%를 초과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언필증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을 어떻게 잘 도와줘야지 일자리가 생기냐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모두가 허구로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도 좀 신중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두 분의 토론은 이제 그만 마치기로 하고 지금 프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한 2분만 받겠습니다. 좀 바쁜 시간에 정책을 발표해 주신 정세 총님과 유승민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을 2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은 국력이다. 기술 없이는 국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밝힌 것은 LG U+하고 특허 분쟁을 1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우찬 후보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기술 탈취 업체 5개 업체를 모아놓고 장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원천 기술입니다. 175건 그리고 그 본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이런 등등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특허증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짓밟히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4년 분쟁을 해오면서 어느 미국 경제학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정관애우입니다. 정경유착. 이걸 끊지 않는 한 무슨 기술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밝히는 거는 있죠. 제가 회사가 두 개인데 한 회사는 작년에 납품 가격을 28% 내고 하라는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 성장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야공단 가면은 한 80%는 내사 상태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필드의 목소리를 이번에 정책 발표하시면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과학자 엔지니어 입장. 어제도 KBS 토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판검사분들이 가장 엘리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만 좀 해주시죠. 예, 질문. 지금 가장 엘리트는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창작하는 거지 사법부가 어떻게 뭘 창작합니까? 육법 정서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과학자, 한국을 지금 10명 중에 8명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은 경제에 정통하신 분, 우리 이혜원 의원도 가셨고 우리 변재열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바람을. 예, 저는 바른정당의 주대중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최소한 한 국가의 후보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느
후보 토론회보다 상당히 참 감동적이었고요. 이런데 우리 KBS가 와서 좀 신방송에서 전 국민이 알려야 되는 좀 아쉽습니다. 우선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금전도의 대권 후보가 되기를, 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지난 잘 아시게 대선에서는 대통령 만든 창출하셨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다 쓰러져 다운 직전이었잖아요. 그 당을 일당 만드셨는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 외교, 총체적인 경제 위기, 안보, 대한민국 위기, 풍정 강화 같은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최고의 어른이신데 이제 여야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정말 경제나 이 개헌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야를 아울러 가지고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지금 개헌 발표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소신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고, 두 번째, 우리 정운찬 총리께서 아까 말씀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의 자유기업 도시면 안 되겠다. 이 좋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연길이라든가 연변, 북한과 인접 지역에 해가지고 우리 독일의 그 통일 방식 알잖아요. 라이프지히 같은 도시라든가 북한인들을 선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도 해야 되지. 저 북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는 저는 같은 나이라 너무 잘합니다. 준비된 경제 대통령. 네, 저는 확실하게 이분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비정규직의 현재 문제는 임금 격차입니다. 다른 안전 다 좋은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공고 나와서 대학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하다 보면 괜찮잖아요. 우리 마인드스쿨이나 공고 나와가지고 대우를 못 받습니다. 다양한 점들이 다 좋은데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분의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님 답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비정규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를 비정규직으로 과하게 해서 하는 거를 막자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질문은 그냥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이제 줄이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좋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사실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이제까지 우리 정부, 고용노동부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져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부가 행정 지도나 팔을 비틀어가지고 비정규직 임금 올리라 이래봐야 올라가질 않는 현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예로 든 예컨대 연sun PSD 같은 회사 보면 그건 부패가 있었거든요. 서울 메트로의 직원들이 연sun PSD 가가지고 정규직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아주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자를 근로해가지고 과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고라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부가 정말 바로잡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대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은 좀 덜 하니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납품 단가 문제 아니십니까? 단가 문제, 그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압력을 대기업이 1년 365일 계속 하면서 기술을 뺏어가고 이런 건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총리님 동반성장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납품 단가 문제, 그 문제에 정부가 상당히 좀 관여를 하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 그 아주 열악한 데는 4대 사회보험이 이게 기업하고 정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좀 지원해줘서 중소기업들한테 요거 지원해 줄 테니까 그만큼 임금 좀 올려주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수단을 가지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대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한국 경제에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왜 실패했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폐쇄해버렸는데 저는 개성공단뿐이 아니라 해주, 신의주, 원산, 철원, 고성 등의 그 공단을 많이 만들어서 그 북한의 이른바 성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일하냐 이런 식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연변에다가 투자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중의 현 관계에서는 중국이 그것조차 저는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참으로 강하고 길게 될 거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위키리트 라이브 실시간 독자분들께서 내준 질문인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께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네, 저는 뭐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국가는 국민을 최소한도는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살으려면은 라면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지만 현재는 예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하위 40% 다시 말해서 2천만 명한테 저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마 한 사람 앞에 35만 원씩 주면은 되게 80조 될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첫째로는 우선 법인세가 현재 22% 내려갔는데 실효세율은 12%, 13%밖에 안 됩니다. 법인세에 대한 각종 공제, 감면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렌트 있죠. 지대에 대한 실효세율이 1%만 되게 해도 상당한 돈이 나옵니다. 거기다 보태서 지금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조 예산 중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은 적어도 3, 40조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물론 책상 속에서의 계산일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면서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인공지능이 늘면서 유망한 직업도 있고 도태되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대학도 인기 있는 과 없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러한 변화에 빨리 발맞추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에게는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요즘 청년들 저런 이야기를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교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질문하신 청년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교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공무원 교사 되는 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고 이제까지 이 미국은 대학생들 중에 한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한 10%가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우리나라는 한 3% 정도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한 0.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저는 좀 도전의식을 가지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직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 창업에 도전하고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꼭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뭐 이 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일이라는 게 소득이나 안정성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보람하면서 느끼는 이 행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뭐 어느 과에서 무슨 전공을 했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창업이나 또 사회적 경제 이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고 뭐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공무원 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거는
하는 분들은 제가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교사 시험 매달리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나라가 잘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이 끌어져서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 없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두 대선 후보들의 경제 토론회에서 이 두 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떠한 저희 길을 모색하고 있는가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세 분한테 예.